찬영이 진짜 7층 올라간다. 진짜.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걔가 7층 갔겠지. 갔다가 너한테 있다가 그것도 봐도 욕하겠지. 강의실 3개 다 열어보고 아니네. 아 진짜. 안 내는 거지. 어차피 이렇게 돼 있다 안 내도 되잖아. 뭐 설명해. 저는 그죠 안 이층이요. 좋아. 자, 그러면 6을 펴보세요. 오늘 이제 비문학이죠. 하나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보고. 이 강의 페이지 하면 80, 답답한데 2층에 가라 데스크한테 77쪽이죠. 74쪽을 간단하게만 보세요. 77이요? 74쪽. 이미 돼 있는. 이미 돼 있다고. 70이 없는데? 여기가 돼 있을 리가 없는데. 원래 우리가 빠진 거라서. 나안 돼 있는데. 나도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오, 책이 없는데요 70몇 페이지? 95쪽 붙어 있는데요. 대경사. 왜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9월 10일 날 빠진 거 수업한 거라서 그게 너는 그때 바꿔서 그런 거고 수업을 실제로는 12, 13에 지금 6하고 13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둘 다 빠져있는 게 정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도 2020년 10월 걸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밤마다 다는 안 했을 거고요. 거의 아마 했으면 한두 개 정도 하다 넘어갔을 겁니다. 뒤에 비콘이나 여기는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잘 되는 숙제 2라고 비콘이 있고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그 인공신경만 있는데 이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비콘도 해줘. 거의 다 나 이것이 나오는데? 네. 저 70몇 쪽이 없어요. 어? 95쪽 붙어 있어요. 아 그건 전에 거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보세요 이거요. 이걸 보시면 되고. 완전 일이야. 하나도 안 보였어. 그러면 뒤에 13도 돼 있나요 혹시? 13도? 13이요. 예. 13쪽이요? 13대2. 아 그러면 다음 주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따로 정규 수업처럼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사물 안에 개인들만이 있으니까 오늘만 그냥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하고 요거는 제가 둘 다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시반 지금 제가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다음 주 한 주만 복사물 하겠습니다. 정시반 정시하지 마세요. 그냥 쓰셔도 아 그게 나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니네까지도 선생님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내후년도까지가 지금 거의 선생님 되게 많은데 제가 어쨌든 오전에 수업을 가긴 하잖아요 저는. 뭐 이리저리 뭐 불러준 데가 있으면 다 가는 인간이니까 지금 저 수업한 애 중에 우수생도 있어요. 집에 돈이 많이 얘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작년에도 대학 붙었는데 안 갔어요. 네, 필수. 마음에 안 든다고. 더 좋은 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디 갈 거야? 의대. 올해는 이제 의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지금 의대 다니는 애도 한 명 있어요. 너 왜 전 건대 이상의 의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애 있어서 걔 지금 준비하는 애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강해. 그래서 엄마 원래 가진 자들은 욕심이 과해요. 자, 74쪽의 지문 패턴에 보면 간단하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이건 이제 이 윤혜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 어렸을 때 매직이라는 게 있었다. 당연히 모르지? 전혀 아는데요. 선생님 전화 오는 사람 받아도 돼요. 누구요? 찬영이 뭘 봐도 자꾸. 여기서 받아봐. 스피커. 여보세요? 아 빨리 와. 2층이야 2층. 아 답답하네. 2층 2층 병신아. 속은 네가 멍청한 거지. 아, 욕할 뻔했네. 아니 나 문자 왜 안 보냐고. 그지? 그리고 7층이 말이 안 되잖아. 전에도 7층 안 했는데. 찬영이 그때 저 7층으로 불렀어요. 아까 데스크에서 그렇게 노닥거릴 때다 나왔어요. 데스크에서 또 여전히 또 놀고 있더라고요. 자, 매지가이 뭔지 다 아시죠? 네. 네. 교복이에요. 맞아. 미안. 진짜. 매지가이 못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섹시한 삭시한상인데 이거 보면 볼수록 머리 아파요. 저도 집에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 2권이나 샀어요. 매지가이 먼저 다 초등학교 때. 자,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그림이나 글자 입체적으로 두둥 떠오르는데 못 봤을 거예요. 왜 7천 나갔다 문자 보고 움직이면 되지. 찬영아 친구랑 설빙 맛있게 먹었어? 진상현실로 책현실이 막 사람들은 그때 아무튼 독서 영역이 매직이야. 출제자의 눈. 지문을 읽으면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출제 요소가 다 눈에 보이는데 매직아이처럼 출제 요소가 떠오르는 경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안 떠올라요 실제로. 근데 뭐냐면 그만큼 많이 보면 출제자가
어떤 문제 유형으로 문제 낼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찬영, 네. 주로 독서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뭐지? 서술 표현 특징. 아니죠. 그건 문학의 문제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내용일치. 내용일성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맨날 얘기하잖아. 내용일성 문제하고 그다음 뭐 핵심 정보 추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내용일성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쉬워요. 문제가 왜? 그냥 내용 안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핵심 정보는 암묵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자, 그래 나오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 지문에서 어떤 출제가 누워 있을까? 지문 읽으면서 하나씩 분류일으키자. 아, 걸렸어 하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이거 박스를 채울 수가 없어. 그냥 보면. 그죠? 그 출제 요소 패턴 1, 화제의 개념, 특징, 예시. 굳이 채우면 그 정도 돼요. 개념, 특징, 뭐 예시. 그러니까 이거는 패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온 거고, 패턴이 누군가의 관점, 차이점. 그 다음 출제 요소 패턴 3, 과정, 차이점. 이런 정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문학의 문제 자체가 딱 4개 정도, 5개 정도 유형으로 조금 정형화되어 있고, 물론 벗어나는 것도 나오지만 그 유형이 익숙한 문제들을 움직이면 시험에서 좀 더 유리해요. 일단 비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에요. 이거죠, 이거. 원인 결과 형태가 통상적으로 핵심 추론만 연결시켜서 잘 나와요. 하지만 순서가 만약에 원인에 따라 결과대로 나오면 좋은데 이거 뒤바꿔 나올 때 되게 많죠. 이것 자체가 일어난 것은 문장이 이렇게 나오잖아. A란 게 있는 것은 B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문장이나 아니면 뭐 때문에? B 때문에 B로 인해서 A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문장이나 실제로는 둘 다 뭐예요? 원인은 둘 다 B고 결과가 A인 게 똑같죠. 하지만 문장의 의도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제대로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순서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전개과정의 문제가 제일 쉬워요. 사실 비문학에서 휴대 부재 문제까지가. 근데 크래프 나오거나 이제 핵심 정보 찾는 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자, 그 75쪽을 안 봐. 75쪽 그냥 빈칸만 쳐볼게요. 출제 요소 패턴 4. 복잡한 원리 작동 방법.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글에 자주 쓰여서 복잡한 원리를 설명하다 보면 인과관계 중심을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또 단계별인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할 경우 제시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그러면 위에 있는 설명들을 움직인다면 원인 결과, 조건 결과 이런 얘기예요. 두 개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죠. 원인 결과나 조건 결과의 방법으로 한 내용에 주목해야 돼. 이런 게 주로 어디 나오냐면 과학기술, 역사, 그 다음에 경제. 여기 보면 굉장히 잘 나오죠. 야, 어제도 얘기했잖아. 오늘 이거 수업 보고 인간아. 우리는 꼭 단점 얘기하면 귀 닫어. 그래, 넌 떠들어라. 문자 와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버려라고. 왜냐면 손엔 니네가 볼 거니까. 올해까지 웃으면 넘어가지. 내년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잖아. 잔소리 반드시 할 거니까. 그리고 원장님은 책 없으면 독서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그냥은 안 해줘. 일단 분명히 한 소리 하고 해줘. 그래야지 똑바로 갖고 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출제 패턴 5. 어떤 대상을 이루는 구조의 기능. 자, 어떤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야. 각 구성 요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지. 그림 문제를 통해서 전체를 이루는 구조 간의 관계나 각 구조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그냥 문학, 비문학 하나씩만 할게. 뒤에 쪽이 거의 안 됐을 거니까 뒤에 거 위주로 해서 16강하고 13강하고 여기 같이 할게. 안 그러면 괜히 또 다 돼 있다고 멍 때리고 있을 거니까 최대한 그런 걸 방지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냐면 찬영이가 이미 저번에 그랬거든요. 다른 선생님 수업 갔다가 그 선생님이 수업을 좀 안 지킨 게 있는데 그랬더니 다 풀고 들고 있더라고. 아이, 뒤에 안 된 데만 열심히 하고. 아, 근데 그건 제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대로 본다면 결국은 원인 결과 또는 일치성, 이 두 개는 무조건 문제에 출제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근데 내용일성 문제가 이제부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여기하고 이런 문제가 비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에 더 나와요. 원인 결과 문제는 거기도 나오죠. 선문. 요새 보면 그 고전소전 이럴 때도 얘가 왜 얘를 싫어하는가, 싫어하는 게 결과지만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원인에서 같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학에도 많이 나오고 일치성 문제는 나중에 보면 엄매나 화작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많이 나오면 문학까지 연결시켜서 8문제 정도가 포진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수능을 보면 올해 수능이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설명인가? 이렇게 보기가 딱 좋아요. 하지만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움직일 때는 이 문제가 많을수록 시간이 걸려요. 두 가지 이유로. 요새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고3 또는 고2 모의고사 특징이 뭐냐면 글자를 진하게 한 거 일부러 없어요. 문학에서도. 또 하나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보통은 지문의 흐름대로 좀 움직이게 되는데 1번은 처음에, 2번은 맨 마지막에, 5번은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선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따위 문제를 지금 변별력이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지만 뭐예요? 거기 익숙해져야죠. 왜? 우리는 의리니까요. 출제 어차피 우리가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뭐 대학을 뭐 내가 돈 냈으니까 입성시켜줘 이러면 입성 안 시켜줄 거잖아요. 기여입학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 유형에 맞춰줘야 돼요. 저 때도 얘기했잖아요. 전 더 심했어요. 저는 국어 거의 60문제 가까이 갔나? 이렇게 봤으니까요. 저 때는 국어 120점, 영어 80점, 국어 듣기평가 5문제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국어도 듣기평가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중3 애들처럼 저는 과탄사탄 다 했어요. 그래서 문과인데도 물화생지 원 다 배웠단 말이에요. 고2 때까지. 서너 혼자 갔어요. 너무 많아갖고. 탐구 과목이 수학이나 영어 수업보다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전체 수업이 양을 보면. 그나마 체육 학문이 수능이 안 들어간 게 다행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왜냐면 탐구 과목을 2시간 봤거든요. 거의 120분 봤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사탐을 다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 때는 내신이 별로 안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신 30, 보통 이제 수능 70, 요 정도로 해서 보통 정시를 많이 갔어요. 저희 때는. 수시제도는 저 때는 없었고 저 때는 정시 가나다라 딱 4개인데 내신이 조금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내신을 아예 버릴 수는 없긴 해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보통은 내신은 좀 덜하죠. 뒤로 갈수록. 왜냐면 퍼센테이지 형태로 움직일 때. 아까 정시관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좀 특이했던 게 니네가 모를 수 있구나 하는 게 바로 옆에 동네 있잖아요. 화성은 뺑뺑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거기는 시험 보고 들어가요. 시험 보고 자기 성적 나오면 그 내신 성적 가지고 고등학교 써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고등학교에서 걔한테 연락해요. 야, 네 점수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빼는 학교. 연락 와요 정말로. 제가 지금 등산도 수업하니까요. 근데 수원 애들이 이런지를 몰라요. 등산 애들이. 다 그냥 뺑뺑이가 많이 됩니까? 뭐 이래.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대학은 어쨌든 뺑뺑이가 아니니까. 대학이 뺑뺑이면 재밌겠는데? 그치. 그럼 수원대고는 애가 제일 나쁜 거네. 그죠? 서울대고는 애는 완전 로또도. 그러면 실제로는 근데 뺑뺑이로 하면 대학에 아예 라인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보니까 서울대는 절대 못 쓰겠구나. 연대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다음 세상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연대, 고대, 서울대 집에서 한 명만 가면 되지. 그게 내가 아니면 어때? 내 동생이나 뭐 언니나 오빠나 누구나 하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라도?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제가 안 갔지만 누가 갔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느낌 살잖아요. 저도 그런 거죠. 옛날에 제 친구 중에 되게 골 때리는 애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대, 엄마 아빠 고대, 언니 고대.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어찌 넌 고대도 못 갔냐? 걔 결국에는 고대 못 갔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면 결국은 삼수하고 짜증나서 유학 가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유학 가자. 고대 못 가는 유학 가자. 세종 갔다 욕 처먹을 것 같고 고대 안 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유학 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집안의 그냥 특성이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도 의사, 할아버지 의사, 아빠도 의사. 그럼 얘도 당연히 의사 되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가진 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삼성 부회장도 어쨌든 하버드 석사 나오긴 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뭐 고졸 이러면
그거 주겠습니까? 다 말아먹을 텐데. 그 덩치 뭐 아무것도 몰라갖고 제대로 못하면 못할 거니까 원래 가진 자들이 학벌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 보면 그래도 그래서 다 학벌들이 좋습니다. 회장들 기본적으로. 그 덩치 다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요거는 뒤에 걸 한번 그냥 두 개만 볼게요. 비문학은. 그 90쪽을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이 두 개 뒤에 것까지 이렇게 두 개 그냥 같이 볼게요. 일부러 그래서 복사를 제가 문학도 같이 했을 겁니다. 자, 90쪽.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지역 환경의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는데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을 표시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위치이다. 그럼 1문단에서 알 수 있는 건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한마디 하면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비문학은 처음 하긴 하는데 다른 분들과 좀 워낙 차이가 날 거니까 제가 학원도 막내고 수업력이 좀 그래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저희 반에서는 내가 비문학의 최강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저희 반이니까 얘기하는 얘기고 다른 반 애들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대규님이 비문학의 최강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자, 두 번째. 실내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 장치를 사용하는데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고 전파의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GPS의 장단점을 얘기하죠. 이건 한 번에 또 정리할게요. 그 다음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해서 위치 변화를 측정하고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를 구하는데 단기간의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장점이죠. 하지만 측정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단점이죠. 그러면 둘 다 뭐가 있어?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문단을 끝날 때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리 뭐 발랐어? 머리가 젖어 있어. 세수한 거야? 아니면 뭐지? 뭐라고 하지? 뭔가 한 거 같은데 일부러 멋진 척 하는 거야? 제가 좀 멋진 척 많이 해. 쓸데없이 가끔 보면 그런 거 못 느끼냐? 나는 가끔 느끼는데 혼자 괜히 멍 때리면서 멋진 척 해. 막 수업 시간에 보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 GPS와 현영 너 이거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 거니까 IMU는 무슨 관계야? 일단 이 둘은 이 둘 자체는 상호보완적 관계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두 개의 장단점을 잘 살리면 뭐 할 거야? 오차 자체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오차가 있고 얘도 오차가 있으니까 각자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면 이 GPS와 연결된 얘기가 뭐예요? 이거와 연결되는 얘기가 이렇게 절대 위치하고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이 IMU하고 연결된 게 상대 위치하고 연결된 거예요. 두 개를 보면. 그리고 GPS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오차에 따라 뭐가 된다? 이 오차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누적이 안 된다는 게 장점이죠. 상대 위치를 갖고 있는 IMU의 장점은 뭐야? 얘 같은 경우는 측정 성능 자체가 이렇게 뛰어나다가 장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각자 단점들이 나오죠. GPS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 가지 나오죠. 그 접속 초기에는 이런 접속 초기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한다? 뒤에 나올 때 실내나 실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 나온 대로 보면 신호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 IMU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게 나오죠. 이런 오차 자체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 누적된다는 건 시간에 따라 당연히 누적도 뭐 할 거야? 그러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잘 나와준 겁니다. 자, 여기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비컨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전제 조건에 꼭 볼 게 뭐냐면
비콘이라는 건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건 블루투스랑 연결되는 거죠. 설마 블루투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자기 폰에 이 정도는 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웬만한 한 10년 된 차에도 블루투스 다 되고 전화 다 돼요. 근데 전화 보면 항상 우리나라 보면 특이하죠. 다 이러고 전화해요. 운전자들 보면 이러고 전화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이해가 안 돼. 다들 기계치인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하지 말라는데. 그죠? 아주 특이한 사람들 봤습니다. 본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운전할 때. 일단 면허부터 따시고. 아니 근데 니네 세대는 또 면허 많이 안 따요 생각보다. 자, 그다음 비콘은 실내에 고정된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위치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그럼 나왔죠? 비콘이라는 거 자체는 신호 자체를 보내는 거지 얘가 신호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 나와줬죠. 그래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바탕으로 사방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게 나오죠.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장애가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러면 이런 얘기지.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나 또는 장애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 이런 반대로 신호의 세기는 반비례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야?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는 장애물이 없을수록 신호 세기는 증가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 원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어 이 비문학에서 비례와 반비례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여기만 바꿔서 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단말기가 비콘의 신호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과 이 신호를 인식하는데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의 평면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는 뭘 얘기하는 거면 위치 측정에 관한 세 가지겠죠.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할 수 있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전한다. 그럼 네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이 근접성 기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 근접성 기법과 연결되는 거는 뭐예요? 이 만약에 신호 자체를 수신하게 되면 이렇게 비콘의 위치 자체가 뭐가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곧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데 그러면 뭐 할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말기 위치하고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신호가 가장 강한 거. 그게 뭐다? 만약에 여러 가지일 때는 단말기 위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신호 세기 자체를 떠나서 아예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그 자체가 위치가 되겠죠. 그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삼량 침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를 환산하는데 각 비콘을 중심으로 그 거리를 반지문하는 원을 그리고 딱 봐도 이 얘기가 지금 뭐랑 연결됐어? 사실과 문제와 연결돼 있죠. 사실 문제 자체를 보면 지금 이미 반지름 3개이고 비콘도 3개 있는 거니까 딱 봐도 이거 원문하고 연결된 건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질문.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 현재 위치로 정하는데 교점이 만약에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세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을 중심으로 단말기 위치 측정한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삼량, 그 다음 침량 기법이란 거는 뭐랑 상관이 없어. 위에 있는 얘기처럼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가 되는 게 아니죠. 다르죠. 얘는 반드시 뭐 할 거야? 3개 이상의 비콘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삼량이란 말을 쓰겠죠. 그리고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 이 거리의 문제에서 그 교점을 가지고 뭐 한다? 단말기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여기 대놓고 나온 게 교점 자체가 뭐다? 단말기 위치다. 그 얘기는 각 측정 위치에 따라 단말기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나오죠. 자, 마지막 6문단.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하는데 그러면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데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 수행한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서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에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를 작동하는데 이런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와 그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 그러면 육문단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위치 지도 기법은 또 앞에하고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측정 공간이 뭐예요? 측정 공간 자체가 이렇게 작은 구역들로 쭉 나눠지는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어쨌든 그림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볼 때 비콘 대성신에서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위치에 기록해놓고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게 이 위치 지도 기법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각자 보면 단말기 위치들이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자, 문제 4개인데 이 4개의 시간 딱 5분만 시간 드릴게요. 자, 마지막 1분 남기고만 리미트 봅니다. 시작.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 거기다 모의서까지 어떻게 해? 나는 보통 이걸 다 하고 모의서 안 해. 그래야지 인간 숙제를 안 할까요? 쌤 그렸어요. 수업을 하시면 대규님을 그리시면 대규님을 농대되는 게 힘들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키가 상관없이 다리가 길 수도 있겠죠. 전 다리가 짧아요. 쌤 얼굴은 짧고 됐어요. 짧은. 저 얼굴 여기 짠 거예요. 이렇게 저 머리도 짠 거예요. 그리다 보니. 근데 나 서연이 잘 그리지 않아? 서연이 잘 그리지 않아? 서원이 그려볼까? 서원이 이제 모델이 잘못돼가지고 그대로 있어봐. 고뇌하는 지영님 조용히 안 하셔. 왜 떠들어 넌? 쟤네들 조용히 시켜야지 네가. 그냥 다 풀었다고 깝죽거리면 너 이거 다 시킨다 문제. 전혀 제가 없대요. 책 없어도 옆에 거 보면서 할 수 있잖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럴까? 답이 5번입니다. 왜? 제가 5번이라 했으니까요. 뭐 그럴까? 어떻게 해줬지? 좀 데포르메가 들어갔어서 이상하다고 뭐라 하지 마. 그러니까 비율을 좀 이상하게. 조용히 안 하실까? 서원이가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럴 것 같아.
오늘 우리 이거 빠져야 돼. 이런 거 아니야?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너 1분 컷 해줄게. 아니 애초에 지문을 진짜 옛날 풀 이대로 자, 볼게요. 일단 정답 먼저 볼게요. 38번 정답 5번, 39번 정답 5번, 40번 정답 3번, 41번 정답 3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모의고사 볼 때 이거를 애들이 맨 마지막 제꼈다가 풀었다가 그래서 오답이 좀 높고요. 마지막 시간에 쫓겨서 푸는 게 좀 많아서. 그리고 딱 봐서 41번 뭔가 그림이 있으니까 일단 제껴놓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하려는데 41번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면 보이는 그대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등급 애들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3등급 정도까지 나온 애들은 숨겨져 있는 뭔가를 본 거죠. 그게 이제 3, 4등급의 차이긴 해서 이 당시에 보면. 자, 40번까지 그냥 정답들만 얘기할게요. 30번에 5번을 보면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계산 단말기 위치를 구한다. 어차피 IMU 나오는 게 어디밖에 없어? 두 번째 문단밖에 없죠.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얘기부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 속도를 측정해서 위치 변화 계산한다. 그래서 초기 위치 기준 상대 위치를 구한다. 그래서 상대 위치라는 게 1문단에 나온 것처럼 특정 위치 기준으로 한 상대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상황에 따라 이제 보면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단 핵심, 세 번째 문단 핵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 핵심이니까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볼 때 문단들을 안 헤매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그 문단의 핵심적 단어들은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돼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39번에 오차에 대한 걸로 적절한 건데 5번에 볼 때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하고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근데 어차피 IMU도 마찬가지 이 문단밖에 없죠. 그리고 분명히 뭐가 나와? IMU 같은 경우가 아까 세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부터 볼 때 내장된 센서 가속도 속도를 측정하고 위치 변화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값이 그 다음 줄에 볼 때 오차가 누적된다고 하니까 그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보면 결국 이걸 측정하면서 이 값들이 결국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오차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갖고 움직인다면 정답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4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위치지도 기법. 그럼 딱 마지막 문단 하나밖에 없어요. 3번에 볼 때 측정된 신호색이 서버가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다. 그러면 이 설명대로 움직여 준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 서버에 저장된 값과 즉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 이게 곧 뭐다? 이게 곧 단말기 위치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다 결국에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 네 번째 줄, 아까 세 번째 줄, 세 번째부터 그런 게 나올 텐데 세 번째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이런 비콘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단말기에 알려준다. 그럼 그 기준점의 위치 자체가 단말기에 알려주게 되면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는 단말기의 위치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그래서 단말기의 위치는 뭐다? 이 설명대로 움직이면 그 특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라고 얘기한다. 안 맞죠?
얘하고 얘는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단말기 위치는 신호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이런 데서 나온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삼량침전이라고 아까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Q는 뭐야? 장애물이고, 장애물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뭐 할 거야? 신호세기는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크다는 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반지름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볼 때 꼭 기억할 게, 크다는 거는 저기 나온 대로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만큼 거리도 멀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신호 세기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연결대로 본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얘가 신호세기가 가장 강한데 1, 2, 3으로 해서 3이 가장 신호세기가 약한 거예요. 반지는 크다고 해서 신호세기가 강한 게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봤으니까. 그럼 1번에 볼 때 근접성 기법과 상량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 위치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까 상량 측량 기법의 측정된 단말기 위치는 교점하고 여기 거니까 여기죠. P가 될 겁니다. 근데 근접성 기법은 뭐라 나왔어?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 정한다.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디가 이 근접성 기법의 단말기 위치가 돼야 돼? 신호 세기가 세 개 중에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갖고 볼 때는, 네 번째 문단 갖고 볼 때 근접성은 여기지만 삼량 측정은 여기니까 서로 안 맞죠. 그런 겁니다. 최소한 근데 이거 놓쳤다고 그래도 분명히 비콘 위치가 근접성이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세 개는 교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얘기하면 되죠. 1, 2, 3으로 분명히 약한 순이 아니죠. 강한 순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강한 순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1, 2, 3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의도를 바꾸니까 약한 순으로 한다면 3, 2, 1이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정답 아니죠. 약간 페인트야. 세 번째, 실제 단말기 위치는 상량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서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비콘 3을 잡아. 찬영, 비콘 3 왜 이렇게 커 이거? 반지름? 이유 설명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쳐들어? 특지고 2번 기말고사의 가장 큰 너희들의 과제, 그리고 나의 과제. 과제 안 해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나고 11시까지 남긴다 진짜. 이런 생각 안 해봐? 그때 과제 끝내고 제대로 질문하거나 다 끝냈으면 내 1점이라도 더 소중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 안 해봐? 이거 나만 하는 거야? 니네도 해야지. 니네 대학인데. 난 대학 안 갈 거야. 이 나이에 대학 가도 어차피 미팅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왕따 당해. 혼자만 밥 먹고 혼밥해야 돼 맨날. 그래서 대학 안 갈 거야. 몇 년 전에 대학 가봤는데 왠지 느낌이 뭔지 알아? 그냥 아저씨 같구나 이제. 여기 있는 애들하고 내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 책가방 메고 있는데도 학생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교수님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애들이 학교 가봤는데. 근데 니네는 아닐 거잖아. 니네는 가서 재밌게 놀 거잖아. 내가 이 나이에 만약에 1학년 입학했는데 MT 같이 따라가면 애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교수님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교수님이 나보다 더 나이가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대학 안 가. 니네만 가면 돼. 원래 이게 이렇게 큰 거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일 거 아니야. 분명히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세계가 약해질 거고, 그러면 이 당연히 뭐랄까 반지는 더 커진 거니까 원래는 뭘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비콘 3의 위치가 원래는 좀 더 작아는 얘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잖아. 그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노란색으로 한 거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애들이 이 문제 맞춘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비콘 3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상량 측량 기법에서는 분명히 교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측정된 위치에 비해서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스럽지. 그러면 실제로 교점이 어떻게 나와야 돼?
식은 여기선 P지만 P보다는 더 내려가야지. 이런 식으로 내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실제 단말기 위치는 삼량칭경으로 측정된 위치에 대해서 비콘3에 가까이 있지 않겠군.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 위치. 그러니까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온 거야. 아 적절한 거니까. 적절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잖아. 그러면 여기보단 여기가 어쨌든 비콘3에 더 가까울 거니까. 이런 거야. 근데 이 노란 게 없으면 이런 걸 못 그렸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나왔죠.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고. 그럼 네 번째 봐봐. P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P 밑으로 내려오겠군이라고 해야지 4번도. 그죠? 그 다음 5번도 비콘 이 방향에서 오히려 어때? 가까워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도 이쪽으로 내려온 거니까 비콘 3에 가까워지겠군.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이 이해되면 4, 5번도 그냥 쭉 풀려져요. 문제가. 이게 고3 문제 특징이야. 뭐냐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넘어가세요. 92쪽. 이거는 19번이 조금 간단한 한수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자, 1번단.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배워간 것이 인공신경망의 기술인데, 이런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 뉴런이라고 하는데, 인공신경망에서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뎁트론 자체가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이런 퍼뎁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인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한 부분과 처리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퍼뎁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해서 가중합을 곱한 후에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라고 해서 출력값을 내보낸다. 그럼 이 문단을 볼 때 무조건 출력값은 뭐밖에 없어? 다른 거 그냥 정리하면 출력값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이거 0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가중합 자체가 작을 때 나오는 거고, 1한 거는 가중합 자체가 작지 않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0을 찍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다 충족되면 1을 찍는다는 거잖아. 딱 봐도 뭐 비슷해? 이진법 비슷하잖아요. 이진법에서 볼 때 1하고 1은 얼마 나오는데? 정답이 얼마 나오는데? 이진법에서 1하고 1 이러면 1령 나와야지. 이거잖아요. 어차피 이진법 1하고 0밖에 없으니까 00이면 0, 11이면 10, 10이면 얼마? 그냥 0,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솔직히 1밖에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퍼뎁트는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만 구분해요. 방금 얘기대로 나오잖아요. 0과 1만 나와서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1 자체가 완벽한 값이라면 0이 나왔을 때는 1로 계속 가중치를 뭐 해야 돼?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의 정보죠. 이에 비해서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신경망은 다수의 퍼뎁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해서 한 계층에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뎁트론의 입력 단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런 인공신경망의 가장 처음에 입력받을 값을 받아들이는 퍼뎁트론은 입력값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출력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는 두 가지 정도에서 값 자체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네 번째 문단부터 핵심이에요. 기억. 어떤 사진 속의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합성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를 볼 때 입력값이라는 거 얘하고 뭐가 같은 말이야? 뒤에 나오는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것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가 나와야 될 결과값은 뭐야? 결과값은 어차피 사과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딱 봐도 다 안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재영아, 그래 학습 데이터는 많은 게 좋은 거야, 적은 게 좋은 거야? 당연히 얘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거야. 왜? 얘가 많아야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읽을 수 있잖아.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빨간색,
그다음 동글다 이거밖에 없다고 쳐봐. 그러면 빨간색이 아닌 사과도 있을 수 있는데 걔는 무조건 뭐 할까? 사과가 아니라고 판정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의 전제 조건에는 학습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요가 이미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의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가지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를 묶고 정답에 해당되는 것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사과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입력을 미리 해놨다는 거잖아. 뭐? 색깔 자체와 형태. 그러면 색깔과 형태에 관한 학습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한 입력값들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은 사과이다를 1로 했다면 0은 사과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는 무조건 1. 그 다음 사과 자체가 아니다는 0. 정확하게 이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0이 나올 때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정답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두 번째 문단에서 뭐 했어? 가중치를 곱한다고 나오잖아. 그럼 부족할 때는 점점점 곱하면 뭐가 될 거야? 가중치가 올라가고 결국은 1이 나오겠지. 결과적으로 1이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이런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과 판정대는 나눈다. 그러면 원문단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얘기 나오죠. 학습 단계 자체가 나오고 그 다음 판정 단계가 들어가는 패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하고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한다? 중요한 말. 가중치를 갱신한다. 갱신이 뭔데? 점점 뭐 하는 거?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값이.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에 제공된 정답에 해당된 값에서 출력값, 즉 오차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 오차값이라는 거를 구하는 간단한 공식이 나왔지. 정답값에서 뭐한다? 이런 정답값에다가 출력값 자체를 뺀다. 이런 거잖아. 그게 그 오차값이다. 이런 얘기죠. 정답값이 만약에 1이고 출력값이 0이야. 그 오차값이 1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차값의 해주가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계층의 퍼센트론별로 출력층을 만드는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지금 갱신 얘기 두 번 나왔어. 그죠? 이런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점점 각각의 정답값에 수렴되고 판정성이 높아진다. 나왔죠? 그걸 갱신한다는 건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정답값으로 반은 과정이란 얘기잖아. 갱신되면 점점 뭐 할 거야? 여기서 1조로 갈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갱신된다고 또 다른 말 하면 뭐 하는 거야? 이런 판정에 대한 성능도 더 좋아진다는 거야. 두 개 같은 말이야. 정답값으로 간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판정이 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오차값이 0에 근접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럼 오차값이 0이거나 가중치가 더 이상 갱신이 안 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력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 다시 나오죠. 이 학습 데이터는 뭐한다? 다양한 게 좋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뭘 얘기하는 거야? 처음 문단에 얘기한 것처럼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답값을 수렴하는 과정, 그 정도만 나온 거예요. 자, 마찬가지 네 문제인데 이것도 19번하고 18번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5분 내드릴게요. 자, 시작.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한달 만에 물리학을 10점 누워서? 누워서 버려. 10점 거의 10점. 10점 올리는 거 쉽지 않아. 그냥 매운찜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오른쪽을 잘 찍는 거지. 자 볼게요. 자 16번 정답 3번, 17번 정답 5번, 18번 정답 3번, 19번 정답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16번은 알파벳 2를 보면 너무 대놓고 이 앞에 고정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임계치는 무조건 고정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번의 3번처럼 2는 안 변합니다. 변하면 고정되는 이란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지극히 굉장히 국어적인 문제고, 실제로 16번과 17번 문제 내용이 똑같죠. 17번도 내용성 문제인데 5번에 보면 가중치의갱시는 입력층의 입력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죠.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단에 보게 되면 그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이 오차값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라고 나오니까 거꾸로 쓴 거죠. 문제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단자가 아니라 출력에서 입력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고, 원인을 그냥 바꾸면 되고. 18번은 색깔에 해당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되는 범주까지 맞는데 분리하면 안 되죠. 분리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는 하나로 묶어야죠. 그래서 아까 그 네 번째 문단에 볼 때 분명히 세 번째 줄 끝에 색깔 형태 두 가지 범죄를 수치한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를 묶는다 이게 나오는데, 그럼 이 둘은 뭐 한다는 거야? 하나의 데이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얘네들이 이 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야 정상적이잖아요. 이런 거고. 그 다음 19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A는 0.5, B도 0.5, C도 0.1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가중합 자체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한다. 그 얘기는 뭐야? 말 그대로 뭐 0.1부터 한 0.9까지는 다 뭐로 나온다는 거야? 0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은 그냥 뭐로? 1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설명이. 나온 대로 본다면. 그리고 정답값이 1이래. 그 얘기는 뭐야? 1까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1보다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처럼 뭐 해야 돼? 갱신해야죠. 그죠?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1이 나왔어. 그럼 갱신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그냥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는데 어디로? 판정으로. 만약에 안 나왔어 1이. 그러면 갱신해서 1까지 만들고 그 다음은 넘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본 라인은.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뭐 해야 돼? 가중합 자체를 한 다음에 얘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이거 0.5니까 0.5에다가 1이겠죠. 일단 얘네들 서로 둬야 돼. 또 0.5에다가 뭐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잘못 썼나? 그죠? 1이죠. 아 0. 이거 0이죠 0. 그죠? 0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0이죠. 그럼 사실 이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0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0.1에다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0.6이니까 이 값은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왜? 이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뭐 한 거야? 부족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결국은 갱신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이런 합비를 가지고 1을 만드는 과정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판정 단계를 왜 먼저 거쳐? 학습에서 판정이라고 아예 한자표 잘 써놨잖아요. 판정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학습을 거쳐 판정으로 가야죠. 1번 선제는 말이 안 되고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딱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겠죠. 방금 전에 0.9까지가 0이 나온 거니까 1을 출력한다면 1보다 작지 않아요. 세 번째,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이게 뭐야? 갱신하는 거잖아요. 갱신하면 당연히 좀 더 늘어나야지 결국 뭐가 될 거야? 1의 값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나오겠죠? 네 번째,
야 여러 차례에서 여전히 0이 나오면 뭐하러 갱신해? 말이 안 되잖아. 갱신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1을 가기 위한 거니까 무조건 갱신이 들어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1의 값에 좀 더 근접치. 쉽게 가면 0.7, 0.8, 0.9,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갱신의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 마지막 한 번 입력했을 때잖아. 지금 딱 이게. 그럼 한 번이 했을 때는 0밖에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0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만 했을 때 나온 게 5번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 정말 간단한 산수지만 어떻게 이 숫자를 더하는지 곱하는지를 파악하냐에 따라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문에서 항상 볼 때 뭐에서 뭐를 나눠라, 뭐에서 뭐를 곱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대섭 할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써주는 거는 뻔한 거지만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뭐에서 뭐를 나눈다 하면 아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뒷금 긋거나 나누기 하거나 이거 해놓는 게 편해요. 문제 풀 때 안 해. 그래야 이제 분자분모 형태를 명확하게 알고 갈 거잖아요. 수학처럼 아예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되게 쉬운데 국어는 이거를 뭐에서 뭐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A에서 B를 나눈다, A로 B를 나눈다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에 이제 우리가 3학년 올라가면 익숙해져야 될 그런 문장들이 될 겁니다. 물론 최근 2개년도의 수능 문제에서 그래프 제시험 문제가 빠지긴 하는데 올해도 빠지진 않을 수가 없어요. 올해 만약에 그래프나 이런 문제 나온다면 내년에 그래프 문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방도 결정될 겁니다. 일단 올해 만약에 경제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법일 거예요. 사회지문이. 하지만 요새 법지문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차례 지형이 되게 많고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판사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5만 쳤다 할게요. 알았어. 이거 신호주고 저렇게 안 진짜 저인가? 에이씨 시끄러 씨. 내년에도 많이 쓰는 얘기 또 하고 있어. 걔 중국어. 아, 말할 내가 그냥 한가 얘기했니 말고 프리스? 뭔 소리야? 196 틀어져 있는데. 일단 이거 알라. 그리고 다음 주는 교재 갖고 오지 마세요. 아예 제가 그냥 준비할게요. 다음 주도 알겠습니다. 와, 허리 정장 아니 다들 무슨 얘기했나 아니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자, 196쪽 앞에 성경을 읽고 넘어갈게요. 조용히 하고 이제 그 180쪽 잠깐만 봐보세요. 180쪽에 보면 소설집이 있는 법이 나오는데 시하고 소설을 볼 때 사실 제목은 소설에서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내용이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이 제목과 연결이 뭘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뭐 신천전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냥 신청이가 주인공인데 이 정도밖에 이상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목이 장마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장마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 시만 중요한 거고 문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80쪽.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배경이 제목일 때는 그 기능과 상관관계를 파악해라. 근데 이게 그 제목대로 배경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번은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 제목에 인물 소재가 있다. 이건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한다면 통상적으로 그 지문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인공이나 주인공 성격에 주목하고 소재자 흥미에 주목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고3 되면 이게 의외성이 있어요. 2학년까지는 당연히 신청전이면 신청이 무조건 나와줘야 정상인데 가끔 고3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제목이 춘향전인데 춘향이 없어요 거기. 왜냐면 춘향이가 모든 장면에 다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몽룡과 춘향 둘 다가 주인공인데 이몽룡이 떠난 데에는 춘향이밖에 안 나오니까 이몽룡이 사라져요. 반대로 이몽룡이 한양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면 춘향이가 아직은 한양에 오지 않으니까 춘향전인데 춘향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심청전도 마찬가지예요. 심청전에도 전 장면에 다 심청이가 못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인당성에 만약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일단 용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고3은 그런 게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2학년까지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고3은 의도적으로 단편일 때는 그게 나올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니. 네, 그거 알아들을게요. 우리 집 고양이 화낼 때. 고양이가 밥도 주고 먹이도 주고 재워준다고 화를 내 감히.
한마디 해야겠네. 그치? 조용해. 이렇게. 저희 집 거북이는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아마 모를 수도 있고요. 요새는 한 언제 4개월, 5개월 됐는데 적응됐는지 쳐도 그냥 쳐다봐. 치지 마라. 처음에는 막 쫄았는데 요새 안 쫄아 잘. 원래가 많이 적응됐나 봐. 그다음 세 번째, 뭘 말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제목일 때는 제목의 상징의미에 주목하고 주제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제목 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뭘 말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제목일 때는 그냥 내용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형아, 소설에서 제일 주목할 세 가지 뭐야? 저요? 소설이 주시고 소설에서 가장 주목할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주제. 아니야.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물어본 거잖아.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었어. 사건, 배경이죠. 이거죠. 이걸 다른 말하면 뭐라 그래? 구성의 상징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배경은 상황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 한쪽에서 배경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인물과 사건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발단 부분에도 사건은 존재하죠. 당연히 전개, 결정, 결말까지 다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빠지면 아예 문제를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배경은 그 다음 이렇게 가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180의 조를 한번 먹어보세요. 거기 이런 말 나오죠. 2019학년도 10월 학평의 오답지 2위 문제는 근데 왜 굳이 2019학년 거를 거론해? 왜냐면 그때쯤 이 책을 만든 것 같으니까요. 수험생들 얼마나 소설했지만 특히 고전소설의 내용 파악하는 어려운지 보여줬어. 하민아, 현대소설과 다르게 고전소설이 어려운 점은 뭐 때문일까? 공부해다 보면 고전소설만이 갖고 있는 하나만의 특징 두 가지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나가 맞아요. 어휘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시대나 이런 것도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건데 고전의 제일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인물의 이름이죠. 이름이 중간에 바뀌어요. 이 사람이 벼슬에 바뀌거나 벼슬에 없을 때 이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춘열 부인 김부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춘열 부인은 이렇게 나오다 그 다음은 김부인은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열 부인 박씨 부인 이러면 김씨 부인이 정열인지 춘열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고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 여기에요. 판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름이 안 바뀔 거니까 통상적으로. 자, 세 번째 줄.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사건과 인물의 심리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부 내용뿐 아니라 형식상의 세부적인 특징도 파악해야 하는 법.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문제가 늘 나오듯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파악도 거의 매번 출제되는 패턴이야. 그러면 이 서술상의 특징은 뭐랑 연결돼서 나와? 시험이 시점이죠. 하지만 이 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빈도가 떨어져요. 뭐냐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단독 문제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최근 3개년도 고3이나 고2 모의고사를 보면 얘가 단독 문제 출제를 안 해요. 전부 다 뭐냐면 1번 문제에서 전개 방식이나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몇 가지 믹스해서 얘가 한두 개 선지로만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자꾸 빈도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거는 문학의 난이도를 좀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점 자체는 1과 3인칭을 찾는 건 쉬워요. 왜? 나가 나오면 1인칭, 나가 안 나오면 3인칭이잖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점 관련된 문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빈도는 떨어집니다. 대비는 하겠지만 안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건 관련된 문제가 빠지는 건 불가능하죠. 이게 빠지면 문제 성립을 못하니까요. 그럼 패턴이 나오죠. 서술상의 개념의 그 특징을 알아보려면 개념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죠. 발문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일 때 선지를 먼저 읽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아 근데 이거는 발문을 알아야지 선지를 먼저 보는 거죠. 발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지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설명이 좀 이상한 팁이에요. 선지를 먼저 보는 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해야죠. 그리고 시는 제가 가끔 문학할 때 얘기하지만 시는 먼저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소설은 아니에요. 소설은 먼저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뭐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읽어주는 거죠, 대신. 그 다음 밑에 100만 개는 줘야 되는 꿀팁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 나오죠.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 내부 서술자는 누굴 얘기한 거야? 1인칭을 얘기한 거죠. 1인칭은 주인공은 반드시 자기 고백을 해요. 하지만 관찰자도 할까요? 사연? 관찰자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관찰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되거나 사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면 당연히 하죠.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는 완벽한 객관적 시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완벽한 객관적 시점은 뭐밖에 없다? 3인칭 관찰자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대신 관찰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심리 묘사를 못할 수는 있죠. 그런 것 뿐이고. 그 다음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의 사건을 전달하면서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이러면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주목하는 인간이 많아져요. 그럼 우리한테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면 어렵죠, 우리한테. 왜? 심리를 전혀 안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3인칭이죠. 그러면 인물 간의 갈등을 세 국면을 이끌고 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사건이 있다고 갈등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에는 일부러 사건 갈등을 같이 있는 걸 갖고 출제를 많이 해요. 왜? 그래야지 선지를 더 만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출제자는 복잡한 거 좋아해요. 왜? 그래야지 문제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맨 마지막 줄만 봐볼게요. 그 196쪽 요것만 보세요. 이거를 보는 게 맞네요. 고전을 보긴 하는 어차피 고전이 없어서 되겠죠. 자, 잔인한 도시는 그 뒤에 있는 42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이런 말 나오죠. 폭력적이고 어떤 세계에 맞춰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요. 이를 부정의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반드시 동그라미나 네모 쳐놓으세요. 폭력적이고 억압적 세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잔인한 도시의 세계는 폭력적 자체이고 억압이다라고 알려줬죠. 이러니까 당연히 잔인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예 미리 알려준 거예요. 부정적 세계라고. 그 다음 이런 억압적 세계에 길들여지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부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수능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모습은 공원숲에서 멀리 자라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럼 나오죠. 대놓고 공원숲은 무조건 뭐다? 이 숲은 휴식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죠. 이 세계는 결국은 새한테는 공포적인 세계예요. 왜? 아니 불로 뛰어들면 당연히 잡힐 거 아니야. 아니 잡히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니네도 우리의 가치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엄마가 억압하면 조금씩 반항도 하죠. 아 왜?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어릴 때는 안 그랬겠지만. 그럼 엄마가 그랬었죠. 어머 착한 애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 저희 엄마 얘기 같네요. 저희 엄마가 맨날 얘기해요. 너 착하잖아. 지금도 맨날 얘기해요. 착한 우리 아들. 난 안 착한데 우리 엄마가 착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엄마의 기억이 나는 착한 인간이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 행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기만에 대한 분노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분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분노는 누가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겠죠. 독자가 이건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건 기만적이고 횡포가 있는 세계고 이런 세계가 있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분노를 해야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냐면 현실 사람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을 주는 거죠. 폭력과
억압이 있을 때는 저항해야 되는 게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자, 196점 한번 봐보세요. 자,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주지 않는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순득함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남초해질 소리들만을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 젊은이는 뭐 한 거야? 이 사내가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 지어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는 때는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해 주었다. 어디만큼 왔나 보기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휴작품이 행복하시지요.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는 기색에 조금 없었다. 그런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의를 일부러 외면해보려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의를 외면했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던 떠나게 만들던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결국은. 젊은이가 정글을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얕은 소갈마리가 즉 낮은 생각을 가엾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쳐다보고 있다가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가게를 떠날 생각을 안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안 떠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왜 밀어내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둘의 관계는 뭐야? 친밀 관계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둘이 되게 친밀하거나 아끼는 관계면 굳이 몰아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젊은이의 공격 정도는 가게로 떠날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딱 봐도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맨 마지막 지금 1문장 서울자 개입이 들어와 있죠. 서울자가 들어왔잖아. 젊은이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사람 안 떠난다니까? 미리 알려줬잖아요. 전적 시점이죠. 시점 나온 거예요 이미. 자 그다음 그 얘기는 할 일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거 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 결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문지문들 결국 원인 결과는 중요해요. 그 다음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녀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디씩 새를 살 수 있어야 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려 했다. 그는 아직도 가마수 안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엾은 친구들을 위해서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몇 번씩 자신의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었다. 그러면 사내는 안 떠나는 목적이 뭐야? 새죠. 새를 사기 위해서 지금 안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빌어먹을 잠자리 악몽 때문일 거라고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대고 있는 빗줄기에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나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있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속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력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지 않았다. 그건 마치 아이들의 숨바꼭질과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이 설명 들어간다면 뭐야? 누군가 새를 잡고 풀어주는데 그 새는 다시 잡혀서 여기서 또 잡혀서 또 풀리고 또 잡혀 또 풀리고 이거 반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러면 이 공원숲은 뭐가 되는 거야? 새들의 입장에서는 부속이죠. 공원숲을 못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얘네들을 지금 억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아니라는 거야. 이 사내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내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 이제 나오죠. 하나의 사건이. 그러다 어느 날 밤 사내에게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내 이날도 그 공원숲의 벤치에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 1시간쯤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집 불빛이 다시 공원숲 속을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물론 꿈이 아니었고 실제 빗줄기를 앞세운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럼 이 빛은 뭘 의미하는 거야? 새를 잡는 거죠. 잡는 빛이에요. 사내는 벌써부터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 전날 밤과 사정이 달랐다. 빗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재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주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고 사실 이를 본다면 어제 뭐 한 거야? 빗줄기가 사내 만난 적이 있는 거고 사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면 빗줄기는 일부러 피하겠죠. 왜? 얘네의 목적은 이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를 잡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빗줄기하고 씨름하면 새를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산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어져대고 있었고 불빛을 맞춘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버린 산해는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늦추고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맞았고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꽁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야? 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가막소 얘기 나왔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결국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벤치에 자고 있는 거죠. 좀 불쌍하네요. 그래?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아. 아, 제가 감옥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벤치에서 이렇게 잔 적은 있는데 감옥 간 적은 없어요. 벤치에는 어릴 때 몇 번 어쩔 수 없이 돈 없어서 갔는데 신문지가 참 따뜻하구나 이런 걸 제가 대학교 때 잠깐 느꼈어요. 아니 택시 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걸어가다 멀어 죽을 뻔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냥 전철역 밑에 내려가서 신문 한 장 얻어갖고 잠깐 잤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저 알바가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후루룩 뭔가 나오죠? 어둠 속에 어느 방향으로부턴가 느닷없이 산의 잠바깃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게 있었다. 이게 뭘까? 새겠죠. 새가 지금 불빛을 도망와서 여기서 온 거잖아. 딱 봐도. 담뱃불을 붙여다 말고 산에는 자신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선냥불부터 날쌔게 꺼서 없앴다. 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슴께 잠바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더듬어 꺼냈다. 자, 산에는 이 물체 정체 알 수 있었고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숲속에 쫓겨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에 손에 닿을 때부터 산에는 그것을 알 수 있었고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오는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서 옷자락에 선냥불을 켰을 때 녀석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게 분명했다. 진짜 멍청해져 얘는. 그냥 불빛 보고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럼 실제는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나온 거죠. 만약에 내 불빛이 아니라 저쪽에 불빛을 먼저 봤으면 뭐 할 거야? 그쪽으로 갔겠죠. 자, 그 다음 빛에 쫓긴 녀석이 오히려 불빛을 보고 달려들더니 역시 새짐승은 점점점 뭐야? 멍청해. 그런 얘기죠. 사내는 녀석의 분별하는 능력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 알 수도 없었다. 왜? 새의 생각을 실제로는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생각해보았고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보낼 수 없었다. 녀석은 겁을 먹고 있었고 빗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막상 사내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에는 아니까 이제 사람한테 붙잡혔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란 녀석은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다나가게 할 수 없었다. 왜? 잡힐 거니까 저쪽한테.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시켜서 놓아주기 작정했다. 이게 끝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결국은 불빛을 얘기한 거죠. 그럼 이 불빛은 누가 내고 있는 거야? 이 소설에서 본다면 해당수죠. 해당수가 그러니까 해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그러면 공원에 사람들이 뭐 할 거야? 풀어줬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있다가 밤에 불빛에 또 잡힌 거죠. 그럼 다음날 사는 새는 뭐 한 거예요? 또 똑같은 새예요.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해당수는 계속 똑같은 건 팔고 돈만 버는 거죠. 진짜 나쁜 인간이네. 와, 이게 또 다른 사업?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40번.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장번 1번 해볼 때 빈번했다고 나오는데 공원밖에 없죠. 탈락. 과거 현재 병렬적 배치라고 되는데 과거 얘기 안 나왔죠. 탈락. 인물의 추리 과정. 그렇죠. 이 사내가 새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추리하고 있는 거잖아.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답이 한번 나오죠. 41번. 1점짜리 문제는 옛날 문제라서 그렇고 기억 이율에 적절한 건데 사내는 그런 점문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아까 얘기대로 본다면 가막수 안에 있는 친구들을 잊지 못한다 이런 거에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뭐야? 친구들에게 뭔가 해줘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남아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답 3번. 물론 친구들이 뭘 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42번은 1번
폭력적이고 억압적에게는 공원 습속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불빛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억압적세계에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은 공원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들어오는 새들이 곧 뭐다? 그런 길들여지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거겠죠. 얘네들 계속 잡히면서도 계속 또 잡히고 또 잡히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게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린 것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러면서 뭐 할 거니까? 또 잡힐 거니까 여기는 부정의 공간이죠. 근데 네 번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조롱띠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체 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분노를 한 적이 없잖아요. 혹시 새뭐 불빛 이거 뭐지? 약간 지금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 사내는 기본적으로 아직 분노한 적이 없어요. 위에 보기에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런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물론 나중에 이 불빛의 실체를 알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지문 다음에는 분노한 점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자이로가 갑하는 강압적인 풍요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버리는 상황 중에 암시되고 있다. 왜냐면 얘네들이 빛을 맞는다는 거 결국 뭐 하는 거야? 폭력을 당하고 다시 잡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43번은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요것만 풀어보세요. 사실 사연이라는 게 결국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가 다시 새장으로 붙잡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면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사내가 갖고 있는 거고 이건 사냥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뭘 해도 이번 주에 따라 숙제 안 나갈 거 있어요. 지금 전반 다 숙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냥 오세요. 그렇게 못 잡으면 다시 나갈 겁니다.